네, 사건 파일입니다. 오늘 이승우 변호사님, 네. 도태우 변호사님 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 이 또 제가 진행을 하면서 만나게 되니까 또 색다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매번 저기 앉아 있다가 제가 오늘 아, 여기 오니까 상당히 예, 승진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일주일 동안만 승진.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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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제가 그 오후에 점심을 먹고 네. 저녁에 이제 이 뉴스를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서울행정법원에서 네, 네. 지금 MBC 관련 예. 아니 이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는데 네, 네. 지금 사실 저 MBC에서 MBC 방송 정상화를 위해서 투쟁하는 분들 지금 쇼크 받아가지고 네, 네. 일부는 굉장히 실망하시고 있고 예. 일부는 이게 도대체 이 재판부의 이 결정이 도대체 이게 뭐냐 도대체 이 재판부가 소위 말해서 행정권을 침해하는 것인가 뭐 이런 각종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네. 저도 뭐 제 개인 유튜브에 하나 논평을 하고 나왔는데 이게 이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예, 예. 저 비법률 전문가들은 궁금한 게 많습니다. 네. 1번 신임 박문진 이사들에 대해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권태선 현 이사장도 했고 예. 요번에 그 박문진 이사에 지원한 사람들도 했는데 예, 예. 지원자들의 그 가처분 신청은 기각이 됐는데 권태선 이사장 그 가처분 신청은 인용이 됐는데 이게 왜 그런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임명을 아직 받지 않은 이사 자격이 없는 상태에 있는 분은 그냥 신청을 해서 어떤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는 이것을 다툴 만한 소송의 주체가 되기가 어렵다라고 법원이 본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현재의 이제 임기 만료된 이사장의 경우에는 현재의 그 방문진법상으로 봤을 때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전 단계, 임기가 개시되기 전 단계, 새로운 이사들의 임기가 개시되기 전 단계에서는 아직까지는 그 이사의 지위와 효력을 다툴 수 있는 법적 주체 또는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본 것인데 그 얘기를 저는 보면서 이게 과연 절차적인 하자만을 다투는 문제라고 한다면 그렇게 원고적격이라고 하는 그런 소송 주체성만 가지고 두 어떤 사람들의 지위를 갈라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예. 저도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권태선 이사장 8월 12일 날 이미 끝났거든요. 네네네. 근데 임기가 끝나서 이제 이사장이 아닌데 네. 아까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가처분 신청 때 주로 원고의 주체 예. 가지고 많이 다투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니 임기가 끝난 사람을 그걸 존중해 주면은 이거 그러면 이제 박문진도 그렇지만 KBS 이사 같은 경우도 나갈 때 목리를 부리기 시작하면 이거 끝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집행정지라는 게 이제 우리 도 변호사님도 또 설명을 좀 더 많이 해주실 텐데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개인의 어떤 회복할 수 없는 손해하고 공공복리적 측면에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하느냐 이걸 사실은 이제 서로 이제 비교해 봐야 되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법원이 불행히도 공공복리를 별로 집행정지 판단할 때 중요한 가치로 놓고 판단하지 않고 개인이 생각할 때 나 이거 좀 억울한 것 같다. 한번 따져봐야 되지 않냐. 여기에만 너무 포인트를 두고 있는 것이 이제 결국은 이런 좀 화를 불러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도태우 변호사님 이 공공복리라고 하면 MBC 방송 정상화가 공공복리의 최선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집행정지라는 것이 가져오는 효과가 굉장히 큰데 원래 문재인 정부 때도 우리가 가처분이란 말만 들어도 깜짝 놀랄 만큼 이상한 가처분을 이제 많이 겪어봤는데요. 뭐 구속 결정이라든지 이런 그 재판부의 그 판단 중에 직접 효과가 강력한 것들이 있는데 지금 또 이제 그런 경우가 나타났습니다. 행정법원에서의 집행정지 일종의 임시 처분이지만 바로 효력을 갖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니만큼 사회적인 책임이나 사실 국가적인 파장이나 많이 그 고민을 해야 되는데 우리 문재인 정권 시기부터 관심을 가진 분들은 많이 우려하시겠지만 법원이 과연 우리 그 정당한 역할을 하고 있느냐. 법원이라는 것이 사실은 사회 통합의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보루죠. 그래서 모든 문제가 마지막에 이제 법원에 가게 되고 그렇다면은 법원은 치열하게 갈등하는 양당사자 사이에서 양당사자가 상당히 수긍할 만한 어떤 것을 내는 것이 가장 최선이죠. 그런데 문재인 정권 시기부터 우리는 편향된 어떤 법원이라는
그 느낌을 많이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이번 집행정지 판단에서도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죠. 단적으로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 드리면은 이렇게 2인 어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체제로 6명 박문진 임명하는 게 잘못이다. 언제 다 검토했겠느냐. 이런 논리로 따지면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심판은 볼 것도 없습니다. 빨리 열어가지고 탄핵 그 소추 기각해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루 만에 어땠습니까? 하루 만에 탄핵했죠. 하루 만에 박문진 이사 이렇게 임명하는 것이 잘못됐다면서요. 절차적으로 너무나 하자가 크다면서요. 하루 만에 임명한 지 하루 만에 무슨 일을 했다고 그거를 탄핵을 해버립니까? 자기들은 어떻게 하루 만에 다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잣대가 그 어떤 결론을 향해서 편향돼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국민들이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생각할 때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공공복리적인 어떤 목표라고 한다면 MBC 방송 정상화거든요. 예. 만나면 좋은 친구가 아니고 지금 만나면 불쾌한 친구가 돼 있어요 지금.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법원이 뭔가 이제 정의와 관련된 판단이 좀 도취돼 있다 저는 생각을 하는데 민주주의 자체는 사실은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주의를 통해서 개인의 자유를 지키고 싶은 거죠. 그죠? 자, 그런데 법원은 항상 이 절차 뒤에 숨습니다. 그러니까 절차가 마치 다 모든 정의를 다 대변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2인 체제, 5인 체제 이거 갖고 사실 오늘 시비를 걸어서 맞습니다. 집행정지 인용해 줬어요. 네. 자, 2인 체제 우리가 원했습니까? 5인 체제 우리는 원합니다. 근데 2인 체제를 만들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고 나서 그럼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시점에 왔을 때 그럼 방송통신위원회가 아무런 결정을 안 해야 됩니까?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어떤 급박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누가 만들었습니까? 국회에서 야 이진숙 너 방통위원장 되면 바로 탄핵할 거야. 협박 있지 않습니까? 해당되는 내용 관련해서 그럼 도대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자, 이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하면서 해당 사안에 대한 2인 체제가 뭔가 좀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우리가 어떤 중립적인 판단에 대한 기초를 갖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 없이 야 이게 5인 체제 아니니까 뭐 문제 있지 이런 관점으로 접근한다고 한다면 그건 저는 법원은 정의에 대한 판단을 절차 뒤에 숨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야 이거 오늘 이승우 변호사님 아주 명언인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지금 이 방통위가 5인 체제인데 네네. 5인 체제가 안 되는 이유가 민주당이 추천 안 해서 그렇거든요. 그렇죠. 네네. 자기들이 지금 2명을 추천해야 되는데 추천을 안 했어요. 그동안. 그렇습니다. 근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이제 탄핵 소추를 해놓고 나니까 야 이제 이진숙 못 들어올 것 같으니까 우리 2명 추천할게. 그러면 2대2가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아무런 결정도 하지 못하는 식물 방통위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이 변호사님 말씀이 참 타당한 것 같네요. 모든 것을 이렇게 정략적으로 접근하면서 아까 전에 말하는 사실은 우리 사회 안전망이나 공공복리가 무너지고 있거든요. 오늘 단적으로 여러분들 많이 보도된 딥페이크로 인한 여러 가지 피해가 급증해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보셨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주관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기관이 바로 방통위입니다. 그러니까 방통위에 지금 부위원장인데도 탄핵되어 버린 그분이 5월까지도 그 회의를 주재하고 계셨어요. 그 이거 딥페이크 너무 문제다 하면서 여러 유관 기관들이 협력해 가지고 우리 사회에서 이거를 막아보려고 하던 분을 어떻게 했습니까? 정략적인 목적으로 탄핵시켜 버렸어요. 직무정지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업무에 구멍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그리고 그 피해는 국민들이 공공복리 무너뜨리는 것은 저쪽이에요. 그런데 그 공공복리 이름으로 또 지금 박문진 이사 해놓은 거는 집행정지 시켜버린단 이게 지금 말이죠. 민주당의 이런 저 정치적인 공세가 너무 가증스럽습니다. 네. 사실 그 이번에 뭐 그런 사설도 나왔는데 국회 과방이 네. 그 관독 기관 중에 방송 관련은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머지 90%가 과학 기술인데 과학 기술은 지금 손도 못 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저 보지를 못했습니다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지금 사실 뭐 국힘당 같은 경우에 지금 박충건 의원이나 최수진 의원 같은 과학 기술 분야 인재로 들어왔는데 네네. 이건 뭐 맨날 앉아서 MBC 때문에. 네. 근데 이제 민주당이 MBC를 이렇게 자꾸 건드는 이유는 MBC마저 안영준 체제가 무너지면은 혹시 자기들에게 다가오는 지방선거나 대선에 불리하지 않을까 이런 정치적인 어떤 관점에서 보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 좌파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주장들이 사실은 감정적인 선전이기 때문에 조금 생각을 해보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가 생각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합리성을 담보할 수 없다라는 공포감이 제가 이제 그 김어준 방송을 보니까 이미 어느 정도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더라고요. 야, 우리가 뉴라이트라고 공격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걸 왜 공격하느냐. 그쪽에서 주장하는 것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세력이 늘어나고 있다. 그게 두려움을 우리가 좀 느껴야 된다, 그런 표현을 전우영 교수가 쓰더라고요. 근데 그걸 제가 보면서 느낀 게 뭐냐, 합리성으로는 도저히 승산이 없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어서 그렇게 나타나는 것 같고, 그 점에 있어서 저는 적극적으로 지금 이제 국민의힘 당론까지는 안 된 것 같은데 과방위에서 과학분과하고 방송통신분과를 뜯어서 별도 상임위로 좀 구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네. 지금 MBC 그 구성원들이 궁금한 점은 이걸 많이 가져요. 네. 쉽게 하면 본안 소송까지 가면은 네. 보통 한 통상 1년 반 정도 걸린다고 봤을 때 그 사이 항고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궁금증을 많이 가지던데, 오늘 이 방송을 MBC 그 제3노조 관계자들도 보실 것 같은데 항고 절차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항고한다고 김태규 했어요. 의원님 말씀하신. 네, 항고하면은 고등법원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그거는 뭐 법원의 여러 가지 그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의지만 가진다면 빨리 하죠. 의지만 가진다면. 근데 이게 굉장히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게, 그 저는 사실은 우리 87년 헌법 개정 때 들어온 적법 절차 원리를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뭐 어느 정도냐면은 정말 인류 문명이 도달한 최고 원리 중에 하나가 적법 절차 원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그러니까 내용만이 아니라 절차적인 과정상의 부분, 또 형식적인 것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게 다 중요하다. 그런데 그런 원리를 편파적인 거로 쓰니까 이게 완전히 그냥 몽둥이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소중한 보석 같은 거를 그냥 개차반을 만들어 버렸어요. 뭐냐 하면은 지금 2인 체제로 위법한 이렇게 5인 이걸 임명한다. 이거는 상당히 그 적법 절차의 정신으로 말한 겁니다. 높은 단계의 이런 기준을. 그러면은 그런 높은 단계 기준을 갖고 있는 일종의 흐름이, 그 우리 강규영 이사 같은 사람 왜 그렇게 했습니까? KBS 장악 무지막지하게 그렇게 하고, 그 이렇게 심사한다는 자리에 앉은 사람이 힘센 놈이 방송 먹는 거라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하고 맞습니다. 그 흐름에 서 있다가 갑자기 지금 임명한 5인에 대해서는 절차가 틀렸네 어쩌네 하면서 집행정지까지 시켜버리는 거거든요. 제가 만약 강규영 그러면은 이 5명 이렇게 할 수 없다고 하면은 강규영 이사에 대해서 했던 것에 대해서는 석고대죄를 하면서 일주일간 한 달간 사과하고 정말 울고 불고 하면은 진정성을 믿겠습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거기는 마음대로 하고, 지금은 또 그 칼을 들어와 가지고 그걸 들어가지고는 절차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소중한 원리가 뭐가 돼버립니까? 우리 도태호 변호사님 잘 화를 안 내시는데 네. 오늘 열받으신 거 보니까 오늘 서울행정법원 재판부의 결정이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에도 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일단은 이제 그 탄핵 소추안에 대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형사법원도 집중심리라는 걸 하고, 예. 민사법원도 집중심리라는 걸 하고요. 예.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가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행정법원이 본다면 본안 소송도 집중 심리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신문 기일을, 왜냐하면 사실공개 다 확정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법리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의 문제니까 이렇게 봐야 된다 보이고, 탄핵 소추 관련돼도 사실 제가 똑같다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가 그거 지켜보면서 뭐 이거 우리가 어떻게 갈지 좀 보다가 방향 정해볼까, 뭐 이렇게 갈 문제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합법적 판단에 개입을 해서 이거를 우리가 방향을 잡아야겠다 라는 의지를 좀 가져줘야 될 때가 됐다라는 거죠. 그거 다 만들어주면 우리가 가서 뭐 그거 그런 것 같아. 그래갖고서는 도장만 찍어주고 나오는 형태로 사법부가 존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예, 적법 절차 굉장히 좋은데 적법 절차권 남용하라고 헌법에 넣어준 거 아니지 않습니까, 변호사님? 네, 진짜 그 헌법재판소 탄핵은 제가 우리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부터 그 말씀드려온 게 있는데, 우리나라의 그 탄핵 소추 절차 법이 너무 허술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졸속 탄핵이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만들어놨어요. 네. 그래서 지금 또 실제로 졸속 탄핵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게 그 만일 그 미국처럼 그런 경험이 많은 곳이었다면 제가 아쉬운 거는 이미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나 그때부터 우리나라의 이 탄핵하는 국회법은 위헌적이다. 라고 위헌 선언을 하면서 각하를 때릴 수가 있었습니다. 어차피 노무현 대통령 때 인용을 못할 거였으면은 네네. 미국처럼 지혜를 발휘한다면은 야 이거 졸속 탄핵하게 만드는 국회법이 위헌이다. 따라서 그 위헌적인 법률에 기반한 이 탄핵 소추 나 각하한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졸속 탄핵하게 하는 법을 개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것이 있지 않고 우리는 졸속 탄핵하는 조항을 20년간 유지하면서 나라가 엉망이 되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탄핵 때만이라도 헌법재판소가 제발 좀 언제까지 이렇게 탄핵 남발하게 하고 졸속 탄핵하게 하고 형식적 다수만 되면은 무차별적으로 국가를 마비시키고 파괴시키는 방향을 허용할 거냐. 책임감을 갖는 헌법재판관이라면 이때에는 분명히 야 이거 국회법 문제 있다라고 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번 이 오늘 행정법원의 결정문을 받아본 많은 그 MBC 제3노조 관계자들 그리고 네. MBC 방송 정상화를 바라는 분들은 지금 굉장히 절망적이거든요. 근데 아까 우리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니 이런 생각이 드네요. 히틀러도 합법적인 투표로 총통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하고 이거 유사한 것 같은데 예, 지금 권태선 이사장의 어떤 그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줌으로써 MBC 방송 정상화라는 이 사회 복리 공공복리적인 어떤 대주제를 그냥 망가뜨리는 이런 결정을 지금 재판부가 한 것 같은데 참 이거 큰일입니다. 그러니까 헌법과 관련돼서 이제 그 많은 교수님들도 그렇고 헌법학자들이 지적하는 부분이 과거에는 이제 국가 권력에 의한 권위주의적인 국가 권력에 의한 개인에 대한 어떤 기본권 침해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거대 조직에 의한 사적 조직에 의한 기본권 침해가 더 심각한 문제다. 그거는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 심각한 문제를 만든다. 그러니까 단순한 개인 간의 기본권 갈등 수준을 넘어서서 조직적 압박으로 이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너무 좀 전근대적 사상 속에서 절차적 논리에서만 이렇게 해서 허우적거리고 있으니까 사회가 한 발도 앞으로 못 나가는 것 같고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미국이나 뭐 선진 국가에서의 사법은 적극적 사법 행정이 나타날 때 그거는 뭐냐 정치가 혼미할 때 적극적 사법 행정을 통해서 새로운 스탠다드를 만들어 나갔다라고. 근데 그 역할을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좀 할 때가 이미 많이 지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예. 그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죠. 지금 김건희 여사 디올백 관련해서 이 대검 측은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 충실히 이루어졌다 이런 평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원석 총장이 수사심의위 소집하겠다. 이건 뭐 어떤 배경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원석 총장만 뜬금없이 한 줄 알았는데 네. 보니까 그날 아침에 이 최재형 목사 이 문제적인 사람이 이 자기가 이제 사건 관계자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수사심의회에 넘기는 첫 그 단계에 해당되는 뭐 그 전 단계 시민위원회인가를 소집하라고 이렇게 자기가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예. 그걸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심위로 가는 첫 단추를 자기가 연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관계자가 하면 그 시민위원회가 만약에 이제 수심위를 열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거부할 수 없게 법에 돼 있어요. 아하. 이제 그런 부분의 변수가 하나 있긴 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사람이 이런 거를 태클을 걸었는데 이제 이렇게 전개되어 가면 나중에 부담이 크지 않겠냐. 가장 선회를 한다면 이원석 총장이 야 이런 것도 맞고 그냥 좀 어느 정도 깔끔하게 마무리하자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지적하신 것처럼 아니 너무 법리적으로는 여러 가지 다 문제가 없는데 굳이 또 수심이라는 걸 열어가지고 이상한 만에 하나라도 이상한 방향 일으켜서 또 평지풍파식으로 하면 어떡하냐 이런 우려를 또 아니 우리 이 총장님은 그동안 여론에서 어떤 비판을 받느냐면 연필만 깎는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시거든요. 네. 근데 왜 갑자기 연필 안 깎으시다가 왜 갑자기 이걸 또 수심위를 열자. 물론 최재형 그 목사 호소인 네. 최재형의 그 그자의 뭐 그런 신청도 있었겠지만 네. 이렇게 되면 이게 좀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 이제 직권으로 소집을 했기 때문에 수사심의위원회가 소집이 되고요. 예. 15명의 이제 위원이 이제 지정이 되고 그중에 이제 과반수 7명이 출석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의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 그 중에 7명이 출석했다면 4명, 그러니까 과반수 결의로서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기간 제한이 없어요. 하하. 예, 규정상으로는 기간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데 통상적으로는 빠르면 3주, 길면 6주 정도 걸린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그 안에 구성들을 보면 뭐 시민사회단체, 언론인, 법조계, 법학교수, 좀 무슨 이렇게 약간 뭐 복잡한 양상을 좀 갖게 될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이 있죠. 시끄럽게 되겠군요. 네네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와 관련돼서 이제 뭐 결론 아까 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 불기소 결정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의 뉘앙스가 만약에 나온다라고 하게 된다면 그 여부에 대해서 주인 검사에게 주어지는 프레싱은 어마어마할 거라는 거죠. 엄청나죠. 예, 그런 상태가 지금 사건 관계인이 수사심의위원회까지 어떻게 열게끔 할지 아닐지 여부가 판단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성급하게 그 문을 확 열어버린 이런 형태가 됐고. 예. 그런데 우리 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재형이라는 자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네. 그 좌파 진영에서 거의 그 이적 단체에서 활동하다가 이쪽으로 이제 전향을 하신 대표적인 시민단체 민경호 대표. 전 전향은 전향했다는 거에 모르겠습니다. 저도 동의 오케이, 못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그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네. 민경호 대표의 말에 따르면은 이 최재형이라는 자는 저 미국 시민권자인데 네. 북한을 한 5차례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네. 맹경일 통일전선 선전부 네. 부부장하고 같이 사진도 찍고 네. 주석단에 그 사람 맹경이는 주석단에 앉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하고 사진을 찍고 네. 또 한국에 와서는 네. 지금 주사파들이 주로 활동 공간으로 하는 뭐 통일 TV, 통일 뉴스, 네. 427 시대 연구원 여기에 주요 관계자들을 그냥 종으로 횡으로 만나면서 온갖 북한 관련 뉴스를 쏟아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그 공안 전문가들 이야기는 지금 일부 언론 보도에서는 이 사람 사실상 간첩이다. 근데 간첩이 놓고 한다고 문을 열어주면 어떻게 하죠? 방금 변호사님 문 좀 너무 쉽게 열어준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북한에서 가장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외국에 있는 외국 동포들을 이용한 대남 심리전 그리고 댓글과 같은 것들을 이용한 대남 심리전. 이게 사실 이게 가장 주요한 어떤 대남 침략 적화의 무기다라고 뭐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한 것 같고요. 이제 그런 형태에 있고 이분이 활동하신 것들이 지금 계속 보도가 되고 있고 객관적인 사실관계로 제가 볼 때는 뭐 허위 사실로 문제될 만한 내용들이 아닌 것들이 연일 보도가 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전향했다라는 말은 전혀 근거가 있을 것 같다 생각이 안 들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북한의 여러 가지 사실관계와 관련돼서 남남 갈등을 일으키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조직들과 결합했다라고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이런 형태에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은 적법 절차를 존중하는 그런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에 자유민주공화국이기 때문에 사건 관계인인 최재형 목사가 그렇게 문제를 삼은 것도 일단은 시민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절차를 가동을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약점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게 강점일 수도 있는 건데 그러나 시민위원회에서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된다라고 결정을 내릴 것인지는 저는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 있어서 굳이 검찰총장이 앞장서서 직권으로 그것도 중앙지검장도 아니고 하셨을 필요가 있는가. 그러면 예. 최재형이라는 자가 신청을 해도 예. 검찰총장이 안 할 수도 있는 거네요. 그건 아니 시민위원회에서 네. 만약에 해야 된다 이러면 그건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변호사님 말씀 예측은 시민위원회에서 이건 열 사항이 아니다라고 충분히 그럴 수도 있었다. 그럼 한 단계가 더 있었네요. 그렇죠. 예. 근데 이 총장이 직접 예. 해야 되지 않냐?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직권으로. 법조항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또 직권으로 해버린 겁니다. 저도 이해가 됐습니다. 열쇠를 2번 열어야 되는데 네. 한 번에 한 번에 다 따죽는. 네. 저 상대가 늑대 같은 사람이 나타나면 네. 그거 안 되는데. 이게 시민들이 우리 애국 시민들, 자유파 시민들이 굉장히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저도 이렇게 조사를 언론에 통해서 보니까 15차례 있었다고 해요. 네네, 지금 네. 이런 수사심의위원회 열렸던 것이. 그래요? 15차례 근데 모두 기소였다는 거예요. 아하. 근데 이게 그 불기소로 수심위에서 심의위원회에서 했는데도 또 검찰이 바꿔가지고 한 4건은 4차례는 기소로. 그럼 검찰 결론은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기소로 해도 기소하고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로 한 4건도 기소해버린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예. 예, 당시 그 승계권 문제 그 둘러싼 거에서 수심위에서 불기소로 이렇게 심의위원회에서는 불기소하라고 했는데 그 권고를 안 받아들이고 검찰이 기소해버려. 기소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재판에서 1심에 무죄 난 거예요. 그럼 수심위를 왜 합니까? 그런데 그래 수심위는 존중하라고 물론 강제는 아니지만 네. 존중하라고 돼 있는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기소 방향으로 기존의 흐름을 보면 트는 게 많았기 때문에 네. 지금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그냥 우리 뭐 저기 법리적으로도 문제 없고 이게 사실관계적으로도 지금 다 나와 있는데 이렇게 방심하다가 또 우리 그 큰 또 뒤에 우리 혼란을 가져오면 안 되니까 지금 아주 사실 우리 두 분 말씀 들어보면 사실 이제 이건 뭐 제어의 내피셜이 아니고 네. 많은 국민들이 이원석 총장에 대해서 의구심이 많아요. 네. 아니 2년 동안 그동안 뭐 하셨지? 뭐 이거 손에 잡힐 만한 어떤 특히 문재인 관련 수사라든지 이런 거 뭐 눈에 보이는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오는 그 어떤 풍자가 연필만 깎았나? 이런 이 풍자가 나오는 건데 네. 왜 이거 수심위에서는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시는 건지 참 이상하네. 이해할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사안 관련돼서 뭔가 책임감 있게 매듭을 지어서 사회를 안정시켜야겠다. 그게 이제 전체적인 공공복리에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이 있으시면 멈출 때 멈춰서 내가 좀 일신의 욕을 먹더라도 정리하고 떠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이제 공직자로서의 어떤 올바른 처신을 하실 수 있었을 텐데 이제 이분은 제가 생각할 땐 개인의 명예를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이니까 내 손에 피 묻히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하신 게 아닐까 싶어요. 지금 우리 사회의 공공복리는 MBC 정상화입니다. 네. 다음 우리 주제를 한번 넘어가 보죠.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을 지금 비공개로 소환해서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이거 지금 고발한 지 한 3년 6개월 된 거 아닙니까? 네, 왜 너무 뒤늦게 길었죠. 이렇게 또 조사가 진행되는 거죠? 네. 사안 관련해서 이제 사실은 뭐 대법원장으로 오래 계셨죠. 예. 근데 전직 대법원장 양승태 대법원장 구속하고 뭐 이랬던 일들이 사실 트라우마로 남아 있습니다. 네. 전부 무죄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또 대법원장을 바로 또 수사를 한다. 그 당시 이제 탄핵 막 파동이 있었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한다는 건 좀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좀 차일피일 흐르게 됐던 측면이 있었는데 이제 비공개로 이제 직권남용하고 권리행사 방해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게 됐고 이 점에 관련돼서는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관계가 워낙 지금 언론뿐만 아니라 실제 뭐 임성근 전 고법부장을 통해서도 핵심적인 사실관계가 다 정리가 돼 있어서 녹음됐잖아요. 네. 네. 진짜 그건 이제 유례 없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제 그 절차와 관련돼서 기소와 재판 절차는 아마 뭐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좀 덧붙이자면은 임성근 그 이 전 고법부장이셨죠? 네네. 고법부장님과 관련된 김명수 대법원장의 그 사건 그 하나보다는 사실은 이게 이렇게 관심을 받는 이유도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전체의 사법부, 네. 예, 우리 사법부의 몰락, 네. 예, 우리 변화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그것이 어떻게든 공적으로 판단을 한번 받아야 된다. 예, 거기에 대해서 무언가 조치가 취해져야 된다는 것이 하부에 있는 동력이라고 봐요. 예. 타당하신 지적이세요. 네. 지금 도 변호사님 말씀하신 걸 제가 이 기사 댓글을 보면 그런 정서를 느낄 수 있습니다. 네. 뭐라고 하냐면 꽃이다. 네. 정말 고소하다. 이런 반응이 있어요. 국민들 네. 사이에서. 왜?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원장 하던 시절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네. 수사해야 되는 건 재판 결과가 이상하게 나오고 수사는 잘 진행이 되지 않고 뭐 이런 사법부를 불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국민들에게 많이 비춰졌기 때문에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공개 소환한 그 고발된 지 3년 6개월 만에. 네. 근데 그 댓글 달린 거 보면은 국민 여론이 그런 거 맞는 것 같아요. 뭐 지금 우리 사회의 큰 과제죠. 사실 87년 우리 좀 높은 단계로의 민주화 이후에 뭐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모두 다 각각 고유의 과제를 안고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죠. 가장 눈에 많이 띄는 게 행정부입니다. 왜냐하면 욕을 또 입법부가 죄다 해야 되니까 그렇죠. 국회가. 네.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 기업은 인류 뭐 어쩌고 할 때 행정부는 삼류, 국회는 사류 이렇게 될지 모릅니다. 국회가 행정부 맨날 때리지만 국회가 누가 더 질이 좋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사법부는 면류. 그런데 네.
사법부가 지금 자신은 싹 숨어 있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자기는 인류인 것처럼. 네. 근데 이거 김명수 대법원 시절에 네. 그 문재인 정부의 그냥 머리를 그냥 갑다 조아리는 걸 보고 이거 국민들이 뭐 탄핵 때부터도 그랬지만 우리 사법부에 대해서 굉장히 새로 생각하게 됐고 지금은 야 이거 사법부 오류 아니야? 이렇게 지금 의구심을 버릴 수 근데 사법부가 오류된다? 이거 엄청난 문제거든요. 사법부가 오류가 나면 꽝 납니다. 네. 네. 근데 사법부가 오류라는 거는 이미 그 영국에서 발표된 국가 지수에서 네. 그 사법 신뢰 지수가 전 세계에 한 150위권 가까이 되거든요. 우리나라가요. 예. 그러니까 뭐 저 아프리카에 있는 후진국보다 신뢰를 못 받는 그런 사법부다. 수사기관이다. 그렇군요. 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제 생각에는 오류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나. 76, 86일 수도 있어요. 예. 아니 그러니까 이게 메이저리그가 아니고 보니까 마이너리그였구만. 네. 예? 이 사법부가. 지금 김명수 대법관이 그런 오명을 안게 만드는 핵심 인물 아닙니까 지금 네, 사실은. 그러니까요. 문재인 네. 정권 시기 김명수 대법원 체제 우리 사회를 너무 많이 후퇴시켰습니다. 자, 우리 저 백현동 이야기 좀 하죠. 네. 지금 그 백현동 로비스트 일종의 조금 더 세게 이야기하면 브로커 이 김인섭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 선고받았다고 하는데 뭐 뇌물을 수수하고 뭐 또 한바식당도 받고 뭐 이랬다고 하는데 이 사건이 어떻게 된 거죠 처음에? 네.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죠 백현동이.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매입하는데 예. 부지의 용도를 상향해 달라. 그게 상향이 돼야 이제 그거를 제대로 개발을 해서 돈이 되니까요. 돈이 되니까. 용적률 건폐율이 올라가야 그게 돈이 되지. 더 지을 수 있어요. 더 올릴 수 있으니까요. 이제 그래서 용도 상향하는 거, 뭐 옹벽 설치하는 문제 이런 거 관련돼서 허가를 좀 성남시에서 해줘야 되는데 이걸 제대로 안 해주니까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뭐 이런 여론 얘기하다 뭐 국토부에서 이걸 외압을 해서 올려줬느니 해주지 않았느니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백현동 관련돼서 로비스트. 브로커가 있었던 거죠. 브로커. 김인섭 씨. 네, 김인섭. 이분이 등장을 해갖고 보니까 이재명 그리고 그 누구죠? 정진상. 정진상하고 엄청 가까운 관계였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니까 갑자기 용도 상향이 돼줬다. 종상향을 갑자기 막 4단계를 점프해갖고 해줬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온 거 아닙니까? 그 점 관련돼서 억울하다 이렇게 다퉜는데 김인섭 씨 항소심도 고등법원에서 보니까 뭘 억울해. 1심에서 무죄난 것도 보니까 유죄인 것 같아. 그냥 맞아 그냥 이렇게 때린 거 아닙니까? 여기 그 내용을 보니까요. 네. 이 김인섭이 이재명 대표,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과 친분을 토대로 정바울이라는 사람이 또 등장하네요. 네네. 정바울. 그 사업자죠. 사업자 대표의 청탁을 받고 뭐 알선 대가로 정바울 회장에게 77억 원을 받고 5억 원 상당의 한바식당. 야, 이거 좋은데요? 5억 원 상당의 한바식당. 선대위원장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이재명의 선대위원장이었다고 김인섭 씨가. 그러니까 뭐 냄새가 너무 나는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 예. 이 77억 원 받아가지고 그냥 혼자 먹었을까? 그럴 수 없죠. 혼자 먹었을까? 이런 좀 의심이 들더라고요. 이 사람이 지금 나온 게 77억 이미 밝혀져 가지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재판을 지금 항소심까지나 가깝고. 근데 민간업자가 취한 그 부당하게 취한 이득이 1,300몇 대인가? 그렇죠. 1,325억이라나 그런 어마어마한 규모죠. 그러니까 그 돈들이 그래서 도시개발공사 성남시 거기에 200억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를 이제 이 대표가 받고 있는 건데 참 배임 혐의도 배임 혐의지만 이렇게 큰 규모의 검은 돈들이 이렇게 공공연하게 그런 부분들이 무언가 하여튼 마르지 않는 샘처럼 어딘가 저수지. 근데 이 김인섭이 개인에 대한 어떤 항소심 선고도 선고지만 이게 사실 이재명 재판 지금 10월 중순쯤 되면은 뭐 위정교사나 공직선거법 1심 선고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이재명 재판에도 영향을 많이 끼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공직선거법 관련돼서 허위사실 공표 문제가 백현동 문제가 있잖아요. 국토부 배합 을 했다. 강요해갖고 내가 올려준 거지. 내가 그런 거 없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 문제가 한 가지 지금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거사실상의 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 문제가 한 가지 걸리고 두 번째로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이 사람 혼자서 했다고 5년 때리겠습니까?
김인섭이 혼자서 브로커를 했다. 그런데 누구랑 누구 사이 연결했다. 누구와 누구 사이에서의 브로커 노릇을 해서 그로부터 발생되는 알선수재 혐의로 이렇게 맞는 거다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결국 그 사람은 누구냐 정바울과 이재명 대표, 그다음에 정진상 이 삼각구도를 연결시켜 준 거다. 이런 판단이 이제 지금 간접적으로 나온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문제가 영향을 안 준다라고 한다면 재판부에서 어떻게 판결문 어떻게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아주 중차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판결이 났고 만약에 이제 제가 이재명 대표 입장이라고 한다면 없었던 병도 생길 것 같아요. 네. 갑자기 이래서 코로나가 감기거든요. 그런 것 같습니다. 내재적 발병이 됐을 수도 있죠. 네. 그 이재명 당대표는 스스로 발병하는 사람이 뭐예요? 그런데 이제 굉장히 또 의지하고 돌아갈 수 있는 게 재판 속도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는 또 1심, 2심, 3심 되어야 확정이 되니까 확정되기 전에는 아직 결론이 난 게 아니다. 끝이 네. 난 게 아니다. 이러면서 계속 버틸 사람이고 실제로 그러고. 아 진짜 그러고 계신 분 있잖아요. 조국 대표.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우리 사법부가 굉장히 뭐 결기 있게 해왔으면은 우리가 네. 걱정을 안 하는데 지금 우리 앞에서 이야기를 나눴지만 이거 우리 사법부 왜 이래 하는 걱정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우리는 걱정하고 이 대표는 지금 거기에 기대하고 지금 언론 보도 보면요. 네. 지금 뭐 김민석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이 하는 말이 계엄령 선포한대요. 막 이렇게 괴담을 또 퍼뜨리잖아요. 네. 근데 그게 결국 10월 중에 나오는 그 1심 선고를 질질 끌기 위한 방패막이로 쓸 수 있는 이재명 구출 작전. 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뭐 언론 보도에. 노골적으로 최고위원들이 네. 그 재판부가 감히 유죄 판결 어떻게 하면 이런 식의 정말 그렇죠. 있을 수 없는 겁박까지 막 이렇게 맞죠. 그런 네. 표현 쓰고 네. 있죠 지금 실제로요. 이런 걸 좀 짧은 말로 하면 깡패 정치라고. 예. 마구 내지르는 예. 이거 상당히 후진국형인데. 예. 이재명 민주당이 대한민국 정치를 거의 50년 후퇴시키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근데 이제 이게 이런 부분은 또 하나 이런 부분으로 흘러가고 또 하나는 지금 최근에 임종석 조국이 전주지검으로부터 소환. 네. 임종석을 한번 갔다 왔고 지금 이제 조국 씨도 가야 되는데 지금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은 이 이상직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보내는 과정에서 네. 2017년 연말에 임종석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실의 백원우 비서관, 인사수석 이렇게 모여서 비공개 회의를 한 게 이제 검찰에 포착이 됐단 말이죠. 네. 네. 그래서 그 민정수석실의 비서관이 하는데 민정수석 조국이 네가 모른단 말이야? 이렇게 해서 조국을 소환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이 사건이 문재인 대통령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아닐까 이런 평가가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전 징검다리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사실 그쪽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이 개입돼 있잖아요. 문대희 씨하고 남편하고 예. 그리고 거기 관련돼서 생활비를 계속 문 전 대통령이 지급해줬고 그리고 그 생활비 관련돼서 그 시점 무렵에 뭐 월급을 받게 되면서부터는 또 안 줬고. 근데 2010년도부터 그분이 또 남편분, 그러니까 그 서모 씨, 예, 미국에 로스쿨 가겠다라고 공부 시작하고 회사 그만뒀잖아요. 생활비가 어디서 나왔냐 이거죠. 아이도 키워야 되고. 저도 이렇게 생활을 해보면 애 키우면서 돈 벌면서 공부하면서 불가능할 정도로 되게 힘든 건데 돈을 마련하는 게 제일 어려운 문제가 될 거거든요. 그럼 결국 그 생활비 문제. 그럼 갑자기 그러게 로스쿨 공부하다가 이제 태국을 왜 가고 태국 가고 갑자기 왜 상무가 되고 이 수상해요. 아주. 예, 그리고 아주 나서 수상해요. 갑자기 그분은 또 대표이사는 또 중진공 이사장으로 취임하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그런 구도상으로 보면 사실은 이게 도저히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고 그 설명과 관련해서 금전 구조랑 이제 흐름상으로 확인이 되게 되면 네. 결국 그 대가성 문제가 전체적으로 다 연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그런 들거든요. 시스템이라면은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까? 네, 그렇죠. 저는 충분히 성립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네. 예. 네, 아주 중요한 지금 이제 그 사건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우리 국민들이 아까도 말씀이 나왔지만 제일 답답해했던 것이 이제 문재인 이재명 문재명이라고 할 뻔했습니다. 묶어도 괜찮은데. 네, 그
사법 처리 문제였지 않습니까? 지난 그 윤 정부 상반기 제일 답답했던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재명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앞에서 말씀들이 좀 나왔었고 그것보다 사실 속도가 더 안 났던 것이 문재인 부분이었고 저는 문재인 부분이 막혀 있는 한은 이재명 부분도 될 것 같지만 사실은 덜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마치 이 앞에 것이 무너져야 뒤에 것이 무너지는 상당히 이제 그런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종류가 아주 다른 범죄와 그 성격을 띠고 있지만 그래서 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모든 걸 한꺼번에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여러 가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체제와 관련된 그 여러 가지 범죄와 잘못이 많은데 맞아요. 그거를 단번에 할 수가 없는데 가장 그 확실하고 뭔가 그것보단 규모는 작아 보이지만 그러나 분명한 범죄인 것부터 이게 무너지기 시작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가동이 안 됐었단 말이에요, 이때까지. 근데 지금 이제 그 축적 때문인지 뭐 우리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 대가관계 뇌물 문제 이거는 뭐 지금까지 뇌물죄를 상대방 진영에 대해서 얼마나 가혹하게 제가 최근에 들은 이야기로는 그 국정원 특활비 문제 국고손실죄로 박 전 대통령 네. 기소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특활비가 이렇게 뭐 예를 들어 1억 규칙적으로 가는 걸 그걸 국고손실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추석이 끼인 달에 뭐 한 달이 못 갔나 하고 그 다음에 한 달에 2억이 갔더니 그 플러스 1억 된 거. 그건 사실은 안 들어갔던 달에 그게 겹쳐 들어간 건데. 더블로 들어가네요. 예. 근데 그 플러스 된 1억은 뇌물이라고. 그렇게 파괴환송시키면서 다뤘다는 거예요. 지금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제일 궁금한 점이 그거예요. 왜 문다혜 씨 가족이 네. 야반 도주하다시피 해서 태국으로 날랐을까? 저는 이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아버지가 현직 대통령인데 네. 뭐 가령 외국 간다면 뭐 예를 들자면 좀 미국이라든지 뭐 영국이라든지 뭐 이런 나라 갈 것 같은데 왜 태국으로 갑자기 날랐느냐? 태국 갔더니 거기 태국 저 타이 이스타젯 항공사가 있고 그 이상직이 연결돼 있는 네. 그리고 거의 야반 도주하듯이 태국으로 간 것 같은데 저는 이게 굉장히 궁금해요. 그러니까 지금 인터넷 댓글들을 보면은 이거 뭔가 수상하다는 거예요. 무슨 사건이 분명히 있었지 않았나. 그래서 뭔가 이게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그 당시 민정수석에게 마음에 빚이 있다. 뭐 이런 말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중들은 굉장히 궁금한 겁니다. 문다희 씨 주변에 무슨 사건이 있었나? 그래서 어떤 사건이 뭐 어떻게 안 보이게 해결이 되고 태국으로 잠시 몸을 피했다가 거기서 또 아니 대통령 그 가족이 왜 경호처 직원하고 돈 거래를 합니까? 그렇죠. 차라리 경력금을 줘야지. 그렇죠. 밥 사 먹으라고 경력금을 줘야지. 왜 돈 거래를 해? 그거 웃기잖아요, 그죠? 사채 쓴 것처럼요. 아 그러니까요. 네. 돈 거래를 하고 또 그 저 디자이너 저 김정숙의 그 단골 디자이너 네. 양 씨의 딸 양모 씨 프랑스 국적의 양 씨하고도 돈 거래를 하고 이게 너무나 이상한 점이 많다는 거예요. 동거래가 있으셨나? 그러니까 아버지 모르게 동거래를 하셨나? 아니면 네. 자신의 잘못을 좀 봐줘 가지고 네. 뭐 감사의 표시로 돈을 줬을 수도 있죠. 아, 좋게 얘기해 줬어요? 예, 뭐 그러니까 이 돈 거래가 수상하다는 거예요, 아주.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사실은 주고받을 수 있는 돈 성격은 아니죠. 대통령 가족이 그 청와대 직원들하고 웬 돈 거래입니까? 그렇죠. 차라리 자기가 경력금을 줘야지. 예, 예. 그래서 이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 조국까지 소환이 되어서 지금 전주지검에서 이거 수사하고 있잖아요. 네네. 전주지검이 이창수 중앙지검장의 바로 직전 예. 자리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창수 지검장이 와서 좀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뭐 그런 분위기가 있나요? 네. 네. 엄청 열심히 하고 계시죠. 아, 연필 깎을 시간이 없겠네 그분. 네. 중앙지검 불이 뭐 환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네. 아, 네. 자, 지금 이 여러 가지 재미있는 사건들이 지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또 우리를 빡치게 하는 사건. 아, 이거 민주당이 이 1년 전에 생각해 보시면 노량진 수산시장에 그냥 손님을 다 끊게 만든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처리수. 네. 그 괴담. 우리 연근의 바다에 방사능이 범벅된다라는 괴담 정치를 했는데 네. 1년 만에 이 방사능 고사하고 지금 조사를 해보니 안 나와요, 안 나와. 네, 네. 안 나와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이제는 뭐라고 하냐면
그 필리핀, 타이완을 이렇게 쭉 올라오는 해류가 쿠르시오 해류입니다. 네. 쿠르시오 해류. 그러면 이게 제주도에서 갈라져요. 음. 서쪽으로 가면은 서해바다로 들어가고 오른쪽을 타고 올라가면 일본 열도를 타고 쭉 올라가는데 네. 후쿠시마가 저기 이와이테현 위에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거기서 알래스카로 갈 건데 어떻게 우리 저 연근의 바다가 방사능 범벅이 된다고 이거 완전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는 이게 4, 5년 걸린다고 또 이 괴담 정치를 또 확대하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 정부에서 발표했지만 1조 6천억이라는 혈세를 쓰게 했다. 안 써도 될. 1조 6천억이면요. 네. KBS 1년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거를 4만 회를 넘게 온갖 곳을 검사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뭐 이거 방사능, 안전성 이런 거. 근데 그 기준 수치 넘는 게 하나도 없었대. 0이라는 거예요. 0회. 4만 회를 넘게 검사하고 0회. 그리고 그거 하는데 돈을 1조 6천억이나 쓰게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땅을 칠 노릇이죠. 예. 아니 이런 거 저 우리 댓글에서 또 이 편하신 분들이 말씀하시던데 혹시 변호사님들 통해서 이거 민주당 국회의원들 관련자들에 대해서 이거 국고 손실 손배 처리하면 안 됩니까? 이런 이야기들 가능합니까? 그런 거? 근데 이게 우리 납세자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납세자로서 따지려고 하면은 정말 한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금을 내는 입장인데 이거 잘못했다 저거 잘못했다. 그래서 못해서 안 돼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예. 형식적으로 그것이 이제 너무 많은 이제 소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서는 미국도 그렇고 어느 정도는 이제 좀 제한을 할 수밖에 없는데 분명히 조금 더 관계되는 부분 예를 들어 나는 뭐 수산업에 관계되는 사람인데 네네네. 그건 구체적이 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괴담으로 인해 가지고 괴담 국회의원으로 인해서 내가 피해액은 얼마다 뭐 그런 부분은 뭐 훨씬 뭐 민사소송적인 그런 구성이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우리 대중들이 사실 이 괴담 정치에 너무 쉽게 현혹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지 그럼 않아요? 사실이 그렇죠.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그 두려움이나 공포감을 일으킬 수 있고 또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국가 사회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신용성이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보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그런 두려움과 어떤 고통을 이용하는 정치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정치를 계속 하지 않도록 이제 차단을 시켜줘야 되는 문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그렇다고 해서 괴담 유포 자체를 어떻게 형사처벌할 것이냐 이 문제로 또 갈 때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특정인에게 귀결되는 그런 사안이다라고 한다면 고민해 볼 수 있겠지만 어떤 뭐 다수의 국민들이 그런 어떤 선동 자체에 같이 가담하게 되는 것을 형사처벌의 어떤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도 간단한 문제가 또 아니다 보니까 이 문제가 참 어려운 것이고 그러나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은 듭니다. 역시 사상의 시장과 이런 어떤 합리성의 시장은 존재한다. 그러니까 유튜브를 통해서도 다양한 형태의 이제 자유파의 목소리들과 합리적인 어떤 분석을 통한 의견들이 계속 개진되다 보니까 점점점 그것들도 일정한 흐름과 세력을 갖게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선동에 휩쓸려 갖고 무조건 반대한다고 해서 다 한쪽으로 엎어져 갖고서는 끝나고 이러는 시대에는 점점 끝나가는 것 같다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그런 점에서도 보면 이번에 친일 프레임 같은 거 작동했을 때도 그게 직접적으로 뭔가 어떤 현실적인 문제로 작동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문제도 되고 그러니까 그런 점점 더 우리가 합리성을 찾아가는 그런 새로운 시대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라고 믿어봐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해요.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면요. 네. 사실은 2008년도 그 광우병 네. 가짜 뉴스 할 때 이번에 제가 그 이진숙 그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제가 2번이나 가가지고 8시간씩 벌을 썼어요. 사실은 아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그 MBC PD 했던 조능이 그 계열사 사장이 왔는데 그 광우병 가짜 뉴스 주범이거든요. 실질적으로 CP였으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아 우리가 그때 그 방송했기 때문에 미국산 소고기를 더 안전하게 먹을 수 있었다. 이야, 제가 정말 놀랐습니다. 그 사람들의 그 궤변력에 대해서. 그런데 이런 것들이 괴담 정치를 하는 세력들이 괴담을 뿜어내면은 일반 대중들이 현혹을 확 돼요. 현혹을 당해요.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세력들이 지적하는 문제에 대해서 또 훅 따라가게 되고 네. 따라다니다 보면 다 틀리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때 광우병 같은 경우도 미국산 소고기 먹으면 내 구멍 송송 탁탁탁 네. 뭐 이래가지고 뭐 김규리 같은 연예인은 청산가리 먹겠다 대신 이런 발언을 했는데
그 이후에 KBS, MBC, SBS 주요 드라마에 다 출연했고요. 다 불러주더라고요. 그런 망언과 궤변을 해도 활동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 그렇죠. 이게 문제인 것 같은데 이 괴담 유포자들은 좀 처벌할 수 없습니까? 근데 우리 사회가 아까 이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좀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괴담이라는 게 사실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그러니까 김대엽 병풍 때부터 우리 그렇죠, 생각해 보면은 그렇죠. 이게 심각한 거는 거기에 한번 자기가 동조를 하고 나면은 겸연쩍어집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진실이 밝혀져도 그 진실에 대한 자기가 툭 털고 수용이 안 되고 아까 말씀하신 기막힌 궤변처럼 뭔가 이걸 다시 핑계를 찾아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됐어요. 김대엽 점점 더 커졌어요. 김대엽, 광우병, 탄핵 사태. 그러면 그래서 지금은 보면 건수가 많아요. 이제 후쿠시마 괴담, 그다음에 사실은 최상병 특검 문제만 해도 이게 그런 속성을 좀 갖고 있는 것 있죠. 같아요. 네. 그러면 그게 이제 그런데 하나 다행인 것은 지금 이 변호사님 말씀처럼 최상병 특검 주장하는 이 경우에도 이번 최근에 이제 사단장이 무죄를 하는 네. 무혐의죠. 무혐의. 무혐의를 네, 하는 네. 부분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약간은 균열을 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틈을 우리가 좀 이게 진실을 말하고 이 괴담적인 정치를 차단하려고 하는 쪽에서는 적극 이런 부분을 계기를 잘 살려야 될 것 같고 안 그러면은 저는 근데 이거는 쉽게 죽는 경향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마치 막 이렇게 쇠 먹고 더 커지는 불가사리 막 이렇게 만화영화에 그런 것처럼 이 괴담을 먹고 더 커지는 계속 괴담을. 근데 이제 우리 국민들이 2008년 광우병 그 괴담 이후에 학습 효과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웬만한 사기치는 괴담이 나와도 잘 흥분하지 않는. 네. 그냥 지나고 보니까 다 그게 사기쳤다는 걸, 사기 당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학습 효과는 있는 것 같은데 괴담 정치 세력이 여전히 활개치는 건 사실입니다. 말씀하신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근데 그건 저는 근데 거대 미디어가 존재할 때 프레임 정치가 훨씬 쉽게 먹혔다는 생각이 되고요. 지금 최근 이제 유튜브로 어떤 여러 가지 이제 미디어가 넘어온 상태잖아요. 여기에는 굉장히 다양한 생태계가 또 존재하고 그 시간적인 인터벌이나 선택의 여지가 있다 보니까 많은 것을 자기 스스로 듣고 생각해보고 그리고 결론 짓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생각이 되고 특히 그게 20, 30, 40대에 그러니까 특히 20대, 30대 MZ라고 볼 수 있는 그 세대가 굉장히 그런 지식 추구적인 이런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쉽게 선동에 오히려 안타깝게도 저를 포함한 40, 50대가 더 잘 당하고 20, 30대는 쉽게 선동당하지 않는 자기 기호과 자기 판단과 자기에 대한 어떤 합리적인 어떤 선택에 따라가는 이런 경향을 보여주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괴담 정치하는 게 저는 몇 년 남지 않았다. 이제 구시대의 레트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저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3명의 분들은 학교 다닐 때 네. 한 반에 한 65명씩, 뭐 70명씩 이런 한 반에 다 때려 넣어가지고 저 교육 받았잖아요. 네. 지금 MZ 세대들 한 반에 20명. 맞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인권과 개인의 권리가 굉장히 소중한 맞아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자녀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굉장히 거기에 좀 문화적인 충돌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걸 보면 지금 젊은 세대들은 괴담에 대해서 굉장히 냉철해요. 냉철해요.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구라치고 있네. 선 넘었네. 선동하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우리 사회의 좀 합리성을 강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 근데 여전히 정신 못 차린 분이 이재명 당대표인데 지금 뭐 코로나 걸려가지고 지금 병상에서 진료 받으신다고 하는데 그 침대에 누우셔가지고 독도 지우기 진상조사 TF를 발동해라. 뭐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분의 지금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말했다면 이게 뇌구조를 좀 한번 조사해봐야 되나? 그러니까 안 그래도 오늘 그런 얘기가 나오던데요. 그 김문수 후보자를 상대로 굉장히 모욕적인 발언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들었는데 네. 정신병력 있는지 보자 뭐 그런 얘기 아니었습니까? 오늘 얘기가 나온 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건강 상태 어떠신지. 네, 전 궁금합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아니, 최민희 과방위원장한테 물어봐야 되겠네. 뇌구조 전문이니까.
지금 이재명 이 당대표의 독도지역 이거는 뭐 서울시 지하철에 있는 그 조형물 그 리모델링 공사한다고 잠시 이거 일시 이동하거나 철거된 건데 이거 가지고 또 뭐 독도 관련 이 건드리면은 사실 우리 만일 감정 자극하고 이런데 호재잖아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좀 어리석은 짓이냐면은 독도 문제는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뭐 괜히 뭐 우리가 야 그 설악산이 한국 땅이야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네. 그죠? 그래서 이 민주당이 지금 이런 토착 외구 프레임, 뭐 친일 프레임 이런 것들은 참 후진적인 행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배경 중에 하나는 그 소위 이제 교과서, 그 교과서, 역사 교과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렇게 중고등학교 시절보다 오히려 더 좌편향된.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맞아. 예. 네. 그런 부분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 믿기지 않지만 2010년대에 그 중고생들에게 의식 조사를 했더니 주적이 일본으로 나왔다는. 아 그래요? 예, 주적이 일본으로 아니, 나왔다. 북한이나 저기가 아니고. 예, 중국이 아니고 그런 그 사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가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반일 프레임이 굉장히 강력하다. 우리가 들으면은 뭐 조선 총독이라는 이상한 소리 아니야? 이런데 생각 이상으로 그런 그 교육 왜곡이 많다. 그 김민석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 형이 김민웅이 네. 촛불행동 어젠가 그 집회에서 가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용산 총독부로 진격하자. 아 그러니까. 네. 응? 자, 이분들은 진짜 뿌리 깊은 어떤 그 반일 어떤 자 오늘 그 김문수 노동장관 후보자 청문회 혹시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예, 어떻게 보셨어요? 굉장히 슬기롭게 답변을 하시는 걸 봤고, 그다음에 답변하시는 와중에 이제 굉장히 어려운 질문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무조건 그거를 뭐 굽히거나 사과해야 할 대상으로만 삼지 않고 사과할 대상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면서 정확하게 어떤 답변하는 모습이 저는 굉장히 인상 깊게 보였고요. 저런 과정을 통과해서 꼭 노동부 장관이 되셔서 노동 정책과 관련돼서 지금 이원화된 이 노동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있고 소신이 있는 장관이 되셨으면 좋겠다. 이런 기원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네, 우리 그 도 변호사님, 우리 김문수 노동장관 후보자께서 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잘못됐다, 네, 네, 뇌물 네. 받을 사람 아니다. 이거 네,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뭐 정말 지사님 김문수 지사님 지금 이제 장관 후보자님 뭐 살아있는 역사죠. 예. 그래서 뭐 그 거기 있는 누구나 오늘 뭐 또 그 민주당 배후에 있는 누구보다도 그렇죠. 정말 노동운동이라든지 이런 뭐 한때는 거의 체제 변혁적인 운동에 가장 투신했던 그리고 정말 철저하게 다시 자유민주주의자로 이렇게 설 수 있었던 그런 경우인데 그런 관점에서 이제 체험을 바탕으로 진솔하게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죄라면 나는 뇌물죄다. 그러니까 사실 김문수 지사님도 청렴한 분으로 정말 그 정치권에서 널리 알려진 분인데 그걸 이제 강조한 거겠죠. 당신보다 더 훨씬 결벽증이라고 할 정도다. 그분은 평소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근데 그 정반대편에 뇌물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까 전에 국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특활비를 그러니까 2달치가 이래 들어가니 그 1억은 뇌물죄. 얼마나 악의적입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를 이제 지적한 거고 그 말씀하신 것처럼 노사법치 강조하시면서 그러나 노동약자는 보호할 것이다. 그런 이제 평소 지금 그 최근에 이제 중앙일보에서 그 박근혜 회고록 그걸 쭉 이 게재를 하고 있는데 주말에 난 거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 세월호 7시간 네. 거기에 이제 본인이 쭉 설명해 놓은 걸 보면은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 우리 언론에서 뭐 소공동 특급 호텔에 가서 정윤회를 만났는 둥, 뭐 북한산에 가서 구슬했다는 둥, 뭐 저 피부 미용한다고 뭐 거기 앉아 있었다는 둥 온갖 이야기 다 거짓말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3월 중반부터 유럽 순방을 해서 강행군을 해서 거의 뭐 녹다운 되다시피 했고 정호성 비서관이 아니 이 사람 쓰러질 것 같으니까 하루 쉬시라고 한 날이 4월 16일이다. 그날 세월호가 침몰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운명의 장난인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뇌물 이거는 뭐 똑같은 이 맥락에서 보면 박근혜 대통령에 적용했던 그 엄격 적용했던 뇌물죄라면 아마 대한민국 국민들 살아남을 국민들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부터 가야 되고 지금 그렇습니다. 문재인 세력부터. 네네. 근데 오늘 보니까 김문수 장관 후보자께서 네. 4.3은 명백한 남노당 폭동이다. 네네. 아 세게 이야기하시던데 네. 이렇게 발언해도 문제는 없습니까? 아니 뭐 펄쩍 뛸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근데 이게 정반대로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뭐 그 통일된 조국을 위해 뭐 어쩌고 이런 식으로 우리 헌법과는 굉장히 정반대되는 소리를 했습니다. 4.3 그 기념사에서. 근데 그 이 제주도 출신 원로 작가 현길언 비슷한 분 있는데 현기영 아니고 네. 현길언 네. 이분이 이제 굉장히 온당한 말씀하셨는데 그 대한민국 건국에 반대해서 일어난 운동이라는 걸 부정할 수 없다. 4.3 사건은. 그게 대전제다. 그러나 그 진압 과정에서 무고한 좀 사람들이 이렇게 희생된 부분이 인권적인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제 그 두 가지를 같이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오늘 뭐 김문수 후보자님 말씀도 그거였어요. 그렇죠. 그 앞부분에 그걸 말씀하신 거죠. 4.3 사건의 본질은 그것은 대한민국 건국 그게 단독 정부 수립이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은 통일조국 뭐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면은 대한민국 건국에 반대한 반국가적인 것을 국가 대통령으로서는 사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네. 아마 그 부분도 아까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잘 이렇게 분리해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폭동을 일으킨 주체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아야 되고 당연하죠. 선의의 피해자들, 네. 뭐 이 양민들 이런 부분은 또 분리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죠. 선동 주체 세력이 남부당이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그 명백한 사실관계다라고 팩트 아닙니까?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목적이 50 총선거를 막기 위한 막기 위해서. 목표였고 성공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 과정에서 여러 피선동된 많은 일반 국민들이 희생당했던 상황이 발생됐던 비극적인 상황이었던 것도 우리가 다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지 그 자체가 뭐 전부 다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이 죽은 거니까 당연한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분리시켜서 마치 앞뒤를 다 호도해갖고 뒤섞고니까 이런 문제가 되는 거고 저는 이제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 그 연설문 같은 거를 좀 많이 직접 보거든요. 예, 예. 근데 거기서 이런 표현을 쓰세요. 6.25 한국전쟁, 그러니까 6.25 전쟁 관련해서 우리가 전쟁하지 않고 그냥 있었다면 유혈도 없었고 수많은 인명살상도 없었을 것이고 뭐 다른 재산의 손실도 발생하지 않았을 거다. 그러나 우리는 딱 한 가지를 잃었을 거다. 자유를 다 잃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를 위해 싸웠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거를 사실 부정하고 서로 얘기를 시작하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죠.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자유, 그다음에 평등입니다. 그 점을 망각하면 안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승만 대통령 말씀 나오시니까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 네. 그 이재명식의 대만 가서도 쉐쉐, 북경 가서도 쉐쉐 이러면은 이기는 전쟁보다 더러운 평화가 낫다 이런 식의 그렇게 하다 보면 항상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우리 이승훈 변호사님, 도태우 변호사님 우리 각각 한 마디씩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에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나기 전에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는 이제 구속이 좀 됐으면 좋겠다. 깜빵으로?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제 김문수 위원장님 저 이제 개인적으로 좀 그 인상적인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자꾸 이제 뭐 옛날에 막말이다 이러면서 뭐 온갖 거를 집어내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옛날 70평생을 사셨는데 그럼 옛날 말들 가지고 하면은 뭐 1년을 그거 가지고 다 이야기하고 보내도 끝이 안 날 거다. 그런데 그건 그때의 예를 들어 뭐 거리투쟁을 할 때 김문수 지금 나는 장관 후보자로 여기 있는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걸 왜 다 뒤섞어 가지고 그렇게 하냐라고 이제 말씀하셨죠. 네. 그런 부분들이 참 우리 앞으로도 내내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많이 될 텐데 단순해 보이지만 그걸 뒤섞고 있는 사람들과 그 분리하는 원칙 그런 지성, 이성 그런 부분들을 향해 가는
그런 좀 대한민국 발전하는 모습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저도 한 말씀, 두 분 떠나시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태호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 때문에 제가 영감을 얻었는데요. 이 대한민국 가짜뉴스 괴담 만드는 정치 세력이 잘하는 게 있습니다. 짐승으로 비유하자면 대가리하고 몸통은 같아요. 팩트도 조금 있어요. 근데 꼬리가 가면 달라집니다. 대가리는 뱀 대가리인데 꼬리가 용이에요. 그럼 이게 용일까 뱀일까? 용뱀. 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끝단자에 달을 이자에서 2단이라 합니다. 아. 가짜 뉴스는 2단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가짜 뉴스 세력을 척결하는 길은 논리력으로 무장한 국민들이 나서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